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여론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정 지지율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 보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파 관련한 발언 있었고요.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이제 귀국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한 이제 지난 2월 또는 3월 초순까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당이 이제 오롯이 평가를 받는 그런 국면이 있어서 어떤 캠페인에서 효과를 충분하게 이제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해서 3월 24일, 25일 전국 1,003명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이제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같은 39%였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가 빠진 34%였거든요. 네. 사실은 선거일이 이렇게 이제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한 상황에서 주요한 정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층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당과 2당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본 조사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막말 논란이 총선을 앞둔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는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응답은 38%, 없었다라고 하는 응답은 52%였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주요하게 숫자는 적지만 이 38%가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념 성향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보수 성향층은 영향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67% 나왔는데 진보층에서는 49%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 성향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47%가 47% 절반에 가까운 47%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높아졌다고 중도층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 여권 관련 지표가 약간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리가 이 선거 판세가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에서 어떤 것이 중심 요인으로 작용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 여당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진 흐름을 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여당 지지세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을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층은 사실 고정적으로 원래 이념 분포랑도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2월하고 3월 초순까지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사실은 되게 주목된 현상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민생 토론이나 의대 증원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선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좀 뒤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공천 관련된 이슈에서는 여당이 좀 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여당과 여당 후보들에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갑자기 변화되는 지점들이 뭐냐면 다시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짚어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냐 보면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뭐 2% 3% 이렇게 빠지는데 그 흐름 자체가 이 변화된 지점이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이게 이번 총선이 과연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의 어떤 뭐 경쟁 대결 구도도 있지만 이번 총선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구도와 관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이런 어떤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빠르게 그 지금 이제 몇 개 악재로 제시된 이슈들이 어떤 뭐 고정 지지층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었겠지만 적어도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고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좀 묻혀져 있던 어떤 정권 견제론, 심판론의 어떤 기류들을 빠르게 끌어올린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흐릿하게 만드는 게 과제가 될 텐데 총선을 앞두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문 수석 이제 뭐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파 발언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 더 선열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네.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그 이슈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럼 굉장히 그 폭발력 있는 이슈냐라는 부분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누적돼 있고 묵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좀 정말 이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억린을 건드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환기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뭔가 자꾸만 그 어떤 이제 뭐 대통령실에 지금 잘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되는 우기기나 버티기 내지는 국민과 맞서는 어떤 그런 뭐 국면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게 언제로 다시 소환이 되냐면 지난 연말과 연초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와 명품백 이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습으로 다시 시점이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슈가 그렇게 뭐 이미 해소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사퇴를 했고 뭐 이종섭 대사도 귀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이제 과로 이런 어떤 그 이제 심판 정서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원톱 체제를 내세운 상태에서 얼마나 차별화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거의 그 지금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인 효과는 사실 충분히 누린 부분이 있죠. 뭐 왜냐하면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성향층이 또는 여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제 이완돼 있고 느슨해져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1차적 결집은 사실은 효과를 발휘한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인 효과가 지금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중도층 확장이 제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보수층 결집도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진 진 게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TK 지역을 많이 방문한다든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수 내부에서의 결집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 보수층에 보내는 시그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마 압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 특히 PK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여당 후보의 개인 지지율 가상 대결에서 개인 지지율은 그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그 후보가 최소한으로 갖고 들어가는 지지율인 것이거든요. 기본 자산이죠. 예, 근데 여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 가상 대결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보수층 내부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도 어떤 후보로 모아지는 현상이 지금 제약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한 위원장이 그렇게 보수적 행보를 지금 일단은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권과 다른 이미지 차별화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층에도 일정 부분 관심을 받는 부분도 거기에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랄까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 8시 반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이 예고가 됐어요. 어제 이제 밤에 갑자기 공제가 이제 돌았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뭐 정책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이제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하고 일정하게 각을 세우는 뭐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글쎄 그 각의 어떤 강도와 그 세기가 좀 뭐 관심이 될 텐데 그러나 사실 이 정책 이슈 가지고만 했을 때 이 문제 지금 사실은 이 국민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정권 견제나 이런 것을 동의하는 이유가 어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나 방향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빠졌기 때문이라면 이게 정책 문제를 가지고 기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의 어떤 태도 뭐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소통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가지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라든지 내지는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 당의 어떤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의대 증원 문제가 만약에 그 이슈라면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런 어떤 교착 상태나 뭐 의료계 어떤 공백 사태를 좀 빨리 해결하자라는 어떤 많은 부분의 여론도 있지만 또 반면에 사실 근본에는 의사들을 좀 확충해야 되고 의대 중은 늘려야 된다라는 강한 지지 여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흐름들이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중재에 나서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떤 반론도 좀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이 잠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른바 그 낙동강 벨트,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조사 결과를 두 곳 상당 부분 이제 낙동강 벨트도 있고 낙동강 벨트는 뭐 이제 부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양산부터 이제 김해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선거구는 9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기존에 부산 이제 중심에 있는 지역구들에서도 약간 이제 여론의 좀 변화들이 있는 상황들을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상구는 낙동강 벨트이긴 합니다만은 인조사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합동 조사였기 때문에 개요를 하나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KBS 부산하고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부산의 북구갑, 남구, 부산의 사상구, 사하구갑, 해운대갑, 경남 양산시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약 500명씩을 조사를 한 조사가 있습니다. 각각 500명. 면접 조사였고 조사 날짜는 3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사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윤희용 센터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하갑, 사상, 북구갑, 양산을, 해운대갑 이런 지역들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수치상으로 앞서 있는 조사들이 대부분의 결과로 나타났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좀 고민했던 지점이 나오는 거죠. 각 지역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후보 지지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지 정당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 부산 지역에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들에서 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혹은 밖으로 민주당보다 앞서 있습니다. 근데 후보 지지도 숫자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여기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의 내용물, 결과물들이 그렇게 유권자들의 어떤 눈에 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 지역 그 좀 텃밭에 맞는 공천을 했는다라는 논란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게 부산 경남은 뭐 안전하게 어떤 여당의 텃밭이라고까지 못하더라도 여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서가 뭐냐면 정권 견제와 정권 안정론을 대비시켰을 때 정권 견제론에 동의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좀 이런 어떤 자료, 통계표가 올라와 있는 이제 중앙선관 여심이나 내지는 각 조사기관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면 후보 지지도 말고 정당 지지도 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정권 안정, 정권 견제론 중에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묻는데 여당 지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정권 견제 동의한다는 비율이 40% 50%를 넘어가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여당에 대한 지지 당을 어디를 지지하느냐랑 다르게 전체적인 선거 국면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국민의힘의 후보들, 여당 후보들을 지지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네,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 민주당의 배재정 후보, 국민의힘의 김대식 후보가 맞붙거든요. 배재정 후보가 43% 이 조사에서 김대식 후보는 39%였어요. 여기가 이제 친윤으로 불리고 있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지역구인데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김대식 후보가 나선 건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31%인데 국민의힘은 40%예요. 그러니까 9%포인트 차가 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0인데 국민의힘의 김대식 후보는 39%. 거의 뭐 사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치상 낮은 거죠. 거기에 또 북구갑, 이제 북강서 갑으로 불리는데 사실상 이제 북구인데요. 여기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맞붙는데요. 전재수 후보가 17%포인트 이제 앞서는데 53%, 서병수 후보는 36%입니다. 오,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서병수 후보의 개인 지지율 36%보다 수치상 높은 38%인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감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공천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논란들이. 그러니까 기존 후보가 뭐 의원이 불출마하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고 또는 중진이 지역으로 옮겨온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인데 사실은 이 중진 재배치 이런 전략도 충분하게 사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맺는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임박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 충분하게 보수정당 후보가 보수층 전체를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부산에 이제 이런 이례적 현상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뭐 되게 관심 있게 보여지는 지점이 뭐냐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관측인데요. 지금 같은 지역들 중에서 그 3월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는 3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조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뭐 열흘 보름 좀 전쯤에 또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부산 MBC와 부산일보가 KSOI에 의뢰해서 ARS 방식으로 조사한 해운대 갑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05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51.3% 그리고 민주당 홍순원 후보가 41.9%로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 약 보름 뒤 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의 지지율은 51.3에서 39%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물론 같은 조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순원 후보의 지지율은 41.9%에서 43%로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만약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 개별 지역 후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를 떠나서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그 정권 견제론 이런 어떤 파고의 어떤 그 세기가 전체 지역구 후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내가 뭐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경고 신호를 좀 보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이런 정서가 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선거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가장 나은 정당 또는 이제 덜 나쁜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맡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간의 성과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은 뭔가 이제 견제하거나 또는 심판하고자 하는 정서들이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후보가 이제 했던 말이 좀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데 그게 이제 지금 두 분의 그렇죠. 진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부산에서 뭐 시장도 하시고 정치를 오랫동안 그 부산 지역의 민심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의 이제 입장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몇 개의 개별 사안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난 2년간의 누적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민심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좀 말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말고 또 주목하게 지금 어떤 주목할 현상이 발생하는 다른 어떤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또? 있죠. 이제 만약에 한강벨트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한강벨트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이슈 때문에 아니면 종부세 이슈 때문에 이제 여당이 많이 기회를 사실은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이긴 했는데 사실 그림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가장 최근에 이제 며칠 핫했던 지역이 분당갑입니다. 사실 서울 지역, 서울 이제 밑에 있는 경기 지역에서 세 군데 상당히 주목되는 지역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뭐 용인, 수지, 과천, 분당을 얘기해요. 분당갑이면 안철수 후보, 이광재 후보가 붙은. 그렇죠. 요 세 군데는 상당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인데 그런 접경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중에 분당갑 같은 경우는 분당 갑을이 있는데 을보다는 갑이 더 또 보수 정서가 강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맞붙는 상황인데요. 지금 17일, 18일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512명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방식은요? 예, 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여기서 안철수 44%, 이광재 45% 접전이고 어떤 경우는 또 수치가 또 더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보수적 정서가 원래부터 강해왔던 지역인데 여기서 물론 이제 이광재 후보의 지명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뭐 대권 주자이기도 한 상황이고 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없다 접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이제 이 기류 견제 기류 이것이 상당 부분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단급 조사 접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충 이제 흐름은 좀 이제 그 두 분 말씀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녹아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당의 반전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변동은 있습니다만 변동폭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층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집중되어서 공세가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세인 상황인데 먼저 이제 상대 또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야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막판에 만약에 분위기 반전이 여의치 않는다면은 저런 부분들을 많이 하긴 해요. 이제 어떤 과반 의석을 막아주세요. 아니면 개헌 저지선을 좀 확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호소 전략, 네, 읍소 전략을 이제 하면서 최소한으로 이제 선방하기 위해서 지지층들 결집하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 사용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이 반전이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이제 정치 세력 내에서의 어떤 이슈 제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서 이게 지역구를 이렇게 세어보고 이제 계수를 해보게 되면 범야권 200석이라는 얘기가 빠르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일단 뭐 오차범위 이런 걸 제외하고 막 세보면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 개헌선이 가능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막 대두가 될 것이고요. 이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나 조종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오히려 마지막 표심에 판세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이제 쏠림 견제의 어떤 심리도 그렇죠. 작동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견제와 이제 여당의 또 선거 전략으로서의 활용. 예. 이것이 이제 맞붙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이제 주목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민주당은 이제 뭐 151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오늘 뭐 이야기를 통해서 대충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꾸며봤는데요.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이제 갑자기 또 돌출해서 나올지 모르고 그게 그러니까 선거 표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여론조사 분석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